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오늘은 저당권 2 해가지고 저당권을 마무리하는 조문 정리거든요. 자, 361조입니다. 저당권의 부종성이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담보물권, 저당권이 존재할 수가 있죠. 따라서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왜요?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63조 1항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당권은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363조 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어요. 자, 근데 363조 2항부터는 뭐냐 하면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을 취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특징은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권리가 소멸된다.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조항이 363조 1항입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경매할 때 이 매는 살매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363조 2항 때문에 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자신의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뭘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364조죠. 자, 읽어볼게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은, 즉 일반 저당권은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까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규정이 취지는 의미는 뭐냐면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돈을 갚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긴데, 주의할 점은 첫째는 조문에는 안 적어놨지만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죠.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저당권이라면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까지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는다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의미가 되는 거죠. 중요한 조문이죠. 367조입니다. 자, 제3취득자가 만약에 경락을 받든지 아니면 돈을 갚든지 하면 쫓겨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돈도 갚지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했으면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날 때는 367조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제203조 제1항, 제2항, 이 뭐냐면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증거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해서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첫째, 경락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66조는 법정지상권이거든요. 우리가 지상권 할 때 이미 봤던 규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365조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건물이 없었죠. 저당권 설정이 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됐잖아요.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계속 보시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 마음이다. 두 번째,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62조입니다. 일단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조항인데, 저당권의 침해가 있다면 저당권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왜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건 기본 베이스고요. 특별히 362조에서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가액이 감소한다면 담보가 부족했겠죠.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호의 주어가 채무자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이후에는 기한액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것까지 아울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57조입니다. 근저당이죠.
일단 1항은 뭐 간단한데 근저당의 개념이 뭔가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근저당이죠. 357조 1항입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다는 말은 불확정한 채무를 담보한다는 얘기고요. 최고액만을 전한다는 말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미래의 불확정한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근저당이고요. 특징은 계속 보시면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액이 증감 변동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항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최고액 중 산입이 되고요. 특히 이 지연배상금은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또 항상 조심할 것은 뭐죠? 실행비용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실행비용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을 돈이기 때문에 채권업과 분리해서 따로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조문인데 368조에서 공동저당입니다. 일단 공동저당은 뭐예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면 채권자는 동시배당할지 이시배당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1항은 동시배당의 경우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게 뭐죠? 공동저당이죠.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다시 말하면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요 368조 1항은 담보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 항은 이시배당이죠. 자, 이시배당이 뭐냐?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렇게 따로따로 배당하는 것이 이시배당인데,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그 배당한 그 목적물로부터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시배당은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유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유, 복잡하죠. 다시 말하면 이시배당을 해서 받을 돈이 줄어든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한다는 거죠? 대위 행사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